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무서운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급 이슈가 된 가계부채 대책인데요. 자,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계부채, 부채를 줄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까지 영향을 줄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끝까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7월 18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핫한 경기 남부 투자 시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호재가 있는 경기 남부에 지금 묻지마 청약, 묻지마 투자 열풍이 있는데, 자, 그러면 안 돼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리스크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 어느 범위까지 한정해야 되는지도 멤버십 영상에서 자세히 정리를 드렸습니다. 또한 2025년에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호재에 금매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정말 괜찮은 매물 많고요. 고점 대비 하락률 그리고 전세가율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투자금도 많이 들지 않는 상품 중심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주 3회 멤버십 영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금통위 기자간담회 메인 주제 여러분들 아시나요? 가계부채 이슈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었어요. 가계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이창화 원의 총재가 지난 7월 금통위에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결정 변수로 가계부채를 언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금통위 이전에 가계부채 통계가 발표됐는데 어이구야 7조 원이 껑충 올라갔네. 뭐가? 주택담보대출이. 그래서 가계부채 우려가 확산이 된 거죠. 자, 이창화 총재 발언 중 주목을 받았던 거는 현재 GDP 대비 103% 수준인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GDP 대비 80% 수준까지 낮춰야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계부채 입장문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만큼 가계부채에 대해서 좀 확고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오늘 이복형 금융감독원장까지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했고요. 미시적 정책을 통해서 관리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BOK 이슈넷 노트, 곧 발표될 가계부채 대책의 예고편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 이게 단순하게 부채를 줄이는 정책뿐만 아니라 통화정책까지 어떻게 할 건지 가이드라인이 여기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먼저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2010년에 주요 43개국 중 14번째로 높았던 대한민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8년부터 2020년 중 7번째로 올라갔고요. 코로나19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 때 GDP 대비 105%, 현재는 103% 수준이죠. 스위스, 호주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자, 대한민국 세계 3위의 가계부채 비율 12년 만에 11계단이나 올라갔다는 기사가 떴네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다른 선진국과 다르게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도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특징입니다. 원래 신흥국들은 많이 늘어났어요. 왜? 가계부채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 80% 내외 수준이었고, 금융위기 이후에 줄어들었는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처럼 가계부채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에 늘어나는 특이점을 보였다는 거죠. 자, 그 외에 가계부채 특이점 세 가지를 더 지목을 했었는데, 첫 번째, 대한민국 가계부채 담보대출의 LTV 비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의 담보대출 LTV 비율이 50% 미만인데 서울은 35% 수준밖에 안 되고 광역시는 4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자, 한국 가계부채 특이점 두 번째는요, 상환 능력이 양호한 고소득 차주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5분위 소득의 소득 점유율 37%, 대출 잔액 점유율이 무려 53%. 그래서 5분위 소득자가 1, 2, 3, 4분위 대출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LTV 비율이 낮고 고소득 차주가 많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시 연체율에 큰 영향을 안 준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또한 특이점 세 번째는요, GDP 대비 기타 대출이 많고 만기 연장률도 높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연장률은 58%인데 신용대출 연장률이 무려 87%. 왜냐면은 신용대출 만기가 짧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GDP 대비 이렇게 많은 신용대출을 보유한 국가가 거의 없더라. 대한민국 특이하지.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만기 상환형 대출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더라. 만기 일시 상환 비율이 53.7% 높은 신용대출 비율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보고서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신용대출이 많은지는 뒤에 나와요. 자, 한국 가계부채 왜 이렇게 늘어났나? 세 가지 대표적인 이유가 꼽혔습니다. 첫 번째 증가 이유, 장기간 저금리 기조로 안전자산의 실질 수익률이 크게 하락했다.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에 정기예금 금리 수익률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갔네. 이 실질 수익률은요, 정기예금 면목 수익률에 물가 상승률을 뺐더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예금에 넣어놓으면 손해죠. 왜? 구매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정기예금의 실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들어갈 때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거기에 부동산이 포함되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왔고 부동산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뜻도 되는 거죠. 자, 가계부채 증가 이후 두 번째는요, 바로 전세대출의 확대입니다. 자, 2014년에 가계부채 중 전세대출이 차지한 비중이 5%밖에 안 됐는데 2022년에 15% 가까이 급증했다는 거, 2014년 대비 3배 가까이 늘었네. 저금리 상황에서 전세대출 활용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요, 늦은 DSR 도입입니다. 자, 주요 국가의 DSR 도입 시기를 보면요, 2012년부터 2014년이 가장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은 언제 도입됐다? 2019년 12월부터 도입됐고요. 이때 단계적 도입 방안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정도로 DSR이 보편화된 것은 2021년 하반기부터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뒤늦게 앞당겨 도입을 했었죠. 자, 이 DSR 도입이 늦게 됐기 때문에 신용대출 증가의 원인이 됐어요. 자, DSR 규제는 간단합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받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제도예요. 자, 한국의 가계부채 당장은 문제가 안 되지만 두 가지 이유로 낮춰야 된대요. 첫 번째, 장기 성장세 제약 및 자원 배분 효율성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제 부분의 신용 확대는 경제 성장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가계 부분의 신용 확대는 장기적인 성장률 저해로 이어지더라. 그래서 가계부채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자, 가계부채를 줄여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산 불평등 확대입니다. 부채 미보유 가구에 비해서 부채 보유 가구의 순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네? 그러면은 당연히 더욱더 사람들이 부채를 보유하려고 하겠죠. 학습 효과 때문에. 특히 고소득 가구의 신규 차입에 대해서 자산 증감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미보유라거나 상환한 사람이 줄어들고 깨서 대출을 받아서 자산을 늘려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낮춰야 될까요? 명목 GDP 성장률 이내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유지시키면은 그것이 점진적으로 디레버리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가 명목 GDP 4% 성장, 명목 가계부채 2% 증가를 한다고 했을 때 언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가 된다? 2037년 정도, 36년 정도가 되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명목 GDP 상승률보다 낮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만들 방법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공급 측면, 이제 금융권의 어떤 규제를 가하는 방법. 두 번째, 수요 측면, 차주의 대출을 받는 방법을 줄이는 방법.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급 측면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 가계 부분에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계 부분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자. 가계대출 늘리는데 더 많은 자본을 쌓아라.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규제예요. 없던 규제가 아닌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완화시켜줬고 또한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에서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약간 별로 효과를 못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급 측면의 완화 방안, 바로 전세대출의 보증 한도를 조정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80%에서 10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줄여주면서 은행들이 자기네들 책임하에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요 측면입니다. 가계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를 줄여보자. 먼저 DSR 예외 대상을 축소시키자. 지금 DSR 미적용되는 상품이 뭐 있죠?
전세 대출이 있고 중도금 대출이 있고 특례 보금자리론이 있거든요. 이것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DSR 제도권 안에 넣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LTV 수준별 차등금리 적용. 현재 비규제 지역은 LTV 비율이 70%까지 적용되는데 이 70% 대출을 받는 사람한테 높은 금리를 적용시키고 조금 덜 받는 사람한테 저금리를 적용해주자. 이게 영국 모델이라고 하네요. 이걸 얘기했고 또한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 대한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물가 안정 외에도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를 보다 확대한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전성 고려 통화정책은 거시 건전성 정책이 너무 완화적이거나 너무 긴축적이지 않는 중간 범위 내에서 더 효과적이다. 한마디로 중립금리 수준을 좀 오래 유지하는 정책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중립금리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넘어갈 때 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금리를 낮출 때 그 완화적 통화정책을 가는 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통화정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제약될 경우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먼저 활용하고 그것이 안 먹힐 경우에 옵션으로 통화정책 카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향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상승률 이하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고 했고,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거시건전성 규제에 그래서 DSR 적용 예외 금융상품을 줄이고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가능성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만기 상환형 대출과 고 LTV 대출의 가산금리 적용 방안도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를 고려한 통화정책 수립 필요성도 제기가 돼서 앞으로 통화정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은 BOK 이슈노트 방안에서 나왔지만요.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은행의 무서운 보고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인지 부동산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계속 쇼킹부동산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